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서머신 모음의 달과 6펜스입니다. 서머신 모음은 프랑스 작가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숙부의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작가가 되고자 했고 1897년 처녀작인 소설 램버스의 라이자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달과 6펜스는 1919년 출간된 책으로 그 제목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달은 광기와 예술의 극치를 뜻하고 6펜스는 재산과 세속적인 명성을 갈망하는 감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하여 쓴 소설입니다. 그렇다고 폴 고갱의 전기는 아니고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소설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스트릭랜드라는 이름의 주식 중개인이자 처자가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처자를 버리고 파리로 가서 화가가 된다고 합니다. 즉, 6펜스를 버리고 달을 찾아 떠나는 셈인 거죠. 이 소설은 예술과 이상적 삶을 갈망하는 한 인간의 광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나는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인간이라는 인상은 조금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위대함은 때를 타고난 정치가나 공명을 세운 군인에게 느끼는 위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인물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위대하게 보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위대함은 대단치 않은 것이 되고 만다. 관직을 물러난 수상은 한낱 거드름을 피우는 웅변가에 불과하게 되고 군대를 떠난 장군은 한 마을의 마음씨 좋은 노인이 되고 만다. 거기에 비해 찰스 스트릭랜드의 위대함은 진짜였다. 여러분은 그의 예술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사로잡고 만다. 그가 조롱의 대상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그를 변호하거나 칭찬해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결점은 오히려 그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필요 조건이 되어버렸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술가로서의 그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찬미자의 찬사도 그를 비방하는 자의 혹평 못지않게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점은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이다. 내가 보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예술가 그 자신의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가진 개성이 특이하고 독자적이라면 그 외의 결점들은 기꺼이 용서할 수도 있다. 아마 벨라스케스는 엘 그레코보다 더 훌륭한 화가였을 것이다. 그러나 벨라스케스에 대한 칭찬은 이미 진부한 관습이 되어버렸다. 반면 관능적이고 비극적인 이 크레타 섬 사람은 그의 영혼의 신비를 마치 산 재물처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예술가란 화가, 시인, 음악가를 막론하고 그 작품에 숭고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여 우리의 신미감을 만족시켜준다. 그리고 신미감은 성적 본능과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서 일종의 원시성을 느끼게 한다. 말하자면 그 자신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의 비밀을 추적한다는 것은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비밀처럼 영원히 풀릴 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스트릭랜드가 그린 그림은 아무리 볼품없는 작품이라도
그의 특이하고 고난에 찬 복잡한 개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그의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도 그의 인간성에는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그의 인생과 성격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져왔다. 스트릭랜드가 죽은 지 4년이 되는 해에야 모리스 위레가 메르퀴르드 프랑스라는 잡지에 그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때문에 잊혀져 가고 있던 이 무명 화가는 다시 주목을 받았다.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한 예술가에 대한 연구에 앞장을 섰으며 비록 평론에 대한 내용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뒤에 몇몇 비평가들은 그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위례만큼 오랫동안 변함없는 권위를 지켜온 비평가는 없었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그의 이론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의 평가는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얻은 오늘날의 명성도 그 무렵 위레가 세운 이론을 토대로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스트릭랜드가 일약 유명해진 것은 미술사에서도 가장 로맨틱한 사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찰스 스트릭랜드의 작품론이 아니다. 다만 그의 인격과 특이한 개성에 대해서이다. 문외한이 그림을 어떻게 아냐면서 그림이 좋으면 가만히 지갑을 열어 수표나 꺼내는 것이 전부다라고 거만한 말을 하는 화가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에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예술 작품을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견해다. 예술이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며 정서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기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비평가는 작품의 바른 가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란 사실도 인정한다. 다행히 내가 나서서 아는 체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찰스 스트릭랜드의 작품에 대해서 이미 우수한 화가이자 능숙한 비평가이기도 한 내 친구 에드워드 레가트가 그의 저서에서 이미 충분히 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저작은 우리 영국이 프랑스의 비평 양식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뿐이다. 하여튼 모리스 위레는 그 유명한 스트릭랜드에 관한 책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도록 아주 요령 있게 그에 대한 생애를 쓰고 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예술 지상주의적인 동기에서 고도로 독창적인 한 천재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던 만큼 스트릭랜드가 지니는 인간적인 흥미를 잘 조화시켰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층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일찍이 스트릭랜드와 사귀던 사람들, 즉 런던에서 그와 만난 적이 있는 작가들과 몽마르트 카페에서 그와 접촉한 일이 있던 화가들은 그때까지 그를 한낱 자기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지내왔던 보잘것없는 화가 정도로 알았는데 실은 진짜 천재였었다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후 갑자기 그에 대한 감상비평 등의 기사가 잇따라 프랑스와 미국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스트릭랜드의 평판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대중의 호기심을 드높이는 데 공헌을 했다. 이것은 입에 오르내리기에 적당한 화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바이트 브레이트 로트홀츠와 같은 이에게 방대한 칼 스트릭랜드의 생애와 예술이란 책을 쓰게 했고 이 책 속에는 스트릭랜드에 대해 글을 쓴 이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신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뭔가 주목할 만한 일화나 놀라운 사건을 열심히 찾아내어 곧 그것을 화제 삼아 전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광적으로 완전히 믿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평범한 인생에 대해 낭만적인 반기를 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인공을 그 전설 속에 나오는 불멸의 전설적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다. 예를 들면 월터 롤리경의 이름이 인류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도
그가 미지의 나라에 대영 제국의 이름을 남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국의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가 지나가는 흙탕길에 자기 망토를 깔았다는 얘기에 의한 것이라고 세상의 냉정한 지식인은 넌지시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고 생각할 것이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이름 없는 화가로서 일생을 마쳤다. 그는 친구를 만들기보다 오히려 적을 만드는 인간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회상의 내용이 빈약해서 공상으로 보충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또 스트릭랜드에 대한 일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낭만적인 저술가라면 충분히 솜씨를 발휘해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쉽게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의 생애에는 이상할 정도로 끔찍한 느낌이 드는 일이 많았었다. 또 그 성격에도 어딘가 모르게 잔인한 점이 있었으며 그 말년에 가서는 적지 않이 남의 눈을 끌 만한 점이 있었고 그의 운명에도 연민을 느끼게 하는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조건에서 당연히 전설이 나오고 현명한 역사가라도 그것을 선뜻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찰스 스트릭랜드의 아들인 로버트 스트릭랜드 목사는 바로 그 현명한 역사가는 아니었다. 그 목사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전기를 썼는데 그 내용에 세상에 널리 알려져 현존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폐를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전제해 놓고 찰스 스트릭랜드 전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까지 스트릭랜드 전기들 중에 잘 알려져 있던 전기 속에는 세상에 점잖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 전기를 읽을 때 쓴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 내용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특색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스트릭랜드 목사가 그린 그의 아버지의 모습은 자상하고 근면하고 착실하여 남편으로서나 아버지로서나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체로 현대의 성직자는 소위 해석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서인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있다. 로버트 스트릭랜드 목사도 효자로서 어떤 종류의 일은 잊어버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는 아버지 생에 있었던 모든 진상을 자기 딴에는 참으로 교묘한 논법으로 멋지게 해석하고 있다. 때가 되면 틀림없이 멀지 않아 그는 성직자로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장단지에 성직자들이 차는 각반을 칭칭 동여맨 그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 선하다. 그러나 그러한 필법으로 자기 아버지의 전기를 썼다는 것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역시 그것은 위험한 모험이었다. 그런 일은 스트릭랜드가 얻은 명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 매혹된 사람들 중에는 그의 성격에 대한 혐오감 또는 그의 죽음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 끌리게 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심에서 우러나온 이러한 아들의 노력은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찬미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를테면 로버트 스트릭랜드 목사가 아버지의 전기를 출판하여 세상에 물의를 일으킨 바로 직후에 아버지의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인 사마리아의 연인은 크리스티 가게의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낙찰 가격은 9개월 전 어느 유명한 수집가가 사들였을 때보다 무려 235파운드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겐 신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소질이 있어 모든 비범한 것을 동경하는 마음에 흙탕물을 끼얹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찰스 스트릭랜드가 힘과 독창성이 독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태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바이트 브레이트 로트홀츠 박사가 그의 저서를 발표함으로써 간신히 세상의 예술 애호가들의 걱정을 전부 없애줄 수 있었다. 바이트 브레이트 로트홀츠 박사는 인간성을 악질 정도가 아닌 극악한 것으로 보는 역사가에 속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독자로서 소설의 주인공을 모두 도덕의 본보기로 만들어 놓고 즐거움을 얻는 작가들이 쓴 작품을 읽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쓴 작품을 보는 편이 분명히 더 흥미로울 것이다. 나 역시도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연애 관계는 전혀 없었고
다만 경제적인 관련이 있을 뿐이라면 무의미한 내용으로 보고 퍽 실망할 것이다. 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영국 조지 5세처럼 나무랄 데 없는 덕이 높은 군주였다는 말은 흥미도 불러일으킬 수 없고 도저히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어쨌든 바이트브레이트 박사가 로버트 스트릭랜드 목사가 쓴 순진한 전기를 형편없이 깎아내렸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불행한 목사에 대해 일말의 동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성직자답게 점잖게 말을 돌리는 태도에는 위선자라 낙인을 찍고 완곡한 표현에는 가차없이 거짓말쟁이라고 오명을 씌웠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기 작가로서는 비난받아도 할 수 없지만 자식으로서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가벼운 허물로 인해 영국인 전체가 점잖은 체하고 거짓말쟁이라느니 우쭐거린다느니 사기꾼이라느니 교활하다느니 심지어 요리 솜씨마저 형편없는 자라고 깎아내리는 형편이다. 나 개인적으로 스트릭랜드 목사의 큰 실수는 이미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자기 양친의 불화까지 부인하려고 한 것이라 생각한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파리에서 어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내를 더없이 훌륭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더없이 경솔한 짓 같다. 그 이유는 불행히도 바이트브레이트 로톨츠 박사가 그 편지 원본을 입수해서 복사판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면 더없이 훌륭한 여자라는 구절은 바로 다음 구절인 것 같다. 아내 이야기는 꺼내기도 싫네. 어쨌든 그녀는 더없이 훌륭한 여자지. 지옥에나 가버렸으면 좋겠네. 아무리 카톨릭 교회가 전성기인 시대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는 그 편지를 설마 이렇게까지 억지 해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이트브레이트 로톨츠 박사가 찰스 스트릭랜드의 열렬한 찬미자이긴 했지만 그를 위해 인간적인 약점을 속이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박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위 뒤에 가려져 있는 비열한 동기를 꿰뚫어 보았다. 박사는 미술학도이자 정신병리 학자이므로 어떤 인간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마음속 비밀까지도 거의 다 꿰뚫어 보았다. 일상적인 예사로운 일부터 깊은 뜻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신비가도 박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신비가는 입에 담기조차 삼갈 만큼 신성한 것을 보고 정신병리학자는 말로 표현하기 꺼려할 만큼 추악한 것을 보는 것이 예사였다. 이 박학한 저자가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의 명예를 떨어뜨릴 것 같은 사건을 모조리 찾아내어가는 그 끈기는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주인공의 잔악성과 비열함을 나타내는 그 어떤 일들을 찾아낼 때마다 오히려 저자는 주인공에 대해 더욱더 따뜻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다. 어떤 일화를 증거로 로버트 스트릭랜드 목사의 효심을 사정없이 뒤집어 버릴 때는 마치 이교도를 화형에 처하는 종교 재판관과도 같은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박사는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한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하나의 일일지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다. 돈을 내지 않은 세탁소 청구서가 한 장 남아있어도 반 크라운 은화 한 잎을 빌어쓰고 갚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한 가지 일도 빼놓지 않고 그 앞뒤 사정을 모두 밝혔을 것이다.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셈이므로 새삼 내가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화가를 찬양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고 있다. 그와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아직 화가가 되려는 결심을 하지 않았던 때였다. 그 후에 그가 파리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도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세계대전 중에 우연히 내가 타히티 섬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에 대한 회상기를 쓰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가 말년을 보낸 것은 이 섬이며 내가 그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친했던 사람들을 만난 것도 바로 이 섬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비극적인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릭랜드가 진정으로 위대한 화가라고 한다면
생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그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스틸글랜드를 알고 있듯이 엘 그레코를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회상기를 읽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내게는 다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 누구였는지 이름은 잊었으나 사람은 정신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 매일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권유한 사람이 있다. 어쨌든 이것은 현인의 말이었으므로 나도 이 교훈을 잘 지키고 있다. 그것은 내가 매일 아침 억지로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나에겐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 매주마다 보다 더 괴로운 고역을 나의 몸에 가중시키고 있다. 즉 그것은 매주 빼놓지 않고 타임스의 문예부록을 읽는 것이다. 계속 출판되는 셀 수 없는 책과 그 작품에 거는 저자들의 아름다운 꿈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그 많은 책 중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과연 몇 권이나 될까? 그리고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때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난 몇몇 독자에게 불과 몇 시간의 휴식이나 여행의 지루함을 달래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겪고 얼마나 비통한 가슴앓이를 해왔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무니에브록 서평에 의하면 이러한 책들 중에는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나 좋은 작품이 많으며 그 가운데는 온 생을 바쳐서 쓴 작품까지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에서 나는 하나의 교훈을 느끼게 된다. 작가란 창작의 즐거움과 가슴속에 쌓여있는 생각을 쓰는 일을 그 보람으로 여겨야 할 뿐 그 밖의 일에는 무관심하여야 되며 호평이든 혹평이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풍조가 생겼다.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의 사람이 모르는 신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가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은 이미 짐작된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역량을 알고 일어나 노크도 없이 우리의 방으로 들어와 그대로 우리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들의 외침 소리도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소란해졌다. 9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청년들의 익사를 흉내내어 아직 젊은이에게 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도 있어 목청을 돋구어 악을 쓰고는 있지만 그들의 고함 소리는 공허한 소리로 들려올 뿐이다. 바로 바람난 여자가 분을 바르고 입술을 짙게 바르고서 그것으로 자기가 젊어진 것으로 알고 애띤 목소리로 떠들고 다니는 그런 처지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꼴사나운 짓은 하지 않고 좀 더 점잖은 태도로 자기의 길을 간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미소 뒤에는 관대한 비웃음의 표정이 깃들여 있다. 그 이유는 역시 전에는 지금의 젊은이들과 똑같이 떠들어대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낡은 세대를 짓밟아온 일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 용감한 새 시대의 기수로서 자처하는 지금의 젊은이들도 멀지 않아 또 다음 세대에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니네베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올렸건만 그때 이미 그 새로운 복음은 이미 낡아버렸다. 그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도 새롭고 달콤한 사랑의 말도 사실은 액센트 하나 변하지 않고 몇백 번 되풀이되어 왔던 말일 뿐이다. 역사는 항상 새롭게 돌고 있고 인간은 같은 궤도 위를 계속 오갈 뿐이다. 인간은 때로는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자기가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니고 있던 시대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시대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인간 희극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지 크레브가 그러한 예인 것이다. 그 무렵엔 꽤 유명한 시인이었고 누구나가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었다.
세상이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좀 보기 힘든 현상이 되었지만 하여튼 그 당시 그는 그의 천재성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크레브는 알렉산더 포프 일파로부터 시 작법을 배운 시인으로 가군을 맞춘 대꾸 형식의 교훈적인 서사시를 썼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어서 나폴레옹 전쟁이 터지자 젊은 시인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시풍을 구축했다. 그러나 크레브만은 변함없이 가군을 맞춘 대꾸 형식의 교훈적 서사시만을 썼다. 그러나 이들 청년 시인들의 작품이 그렇게 큰 선풍을 일으켰으니만큼 그도 그 시를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시를 변변치 못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졸작이 꽤 많았지만 키츠와 워즈워드의 서정시들, 콜리지의 한두 편의 시, 셀리의 몇 편의 시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광대한 시 정신의 신천지를 개척한 것이다. 시인으로서의 크레브는 문단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같았다. 그러나 끝까지 가군을 맞춘 대꾸 형식의 교훈적인 서사시만을 썼다. 나는 현대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지금까지 다만 슬쩍 단편적으로 본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들 중에는 키츠 이상으로 정열적인 시인이나 셀리 이상으로 탈속적인 시인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즐겨 애송하고 길이 기억될 작품을 이미 발표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먼저 그들의 세련된 수법에 감탄하며 그 훌륭한 문체에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나이에 이미 능숙한 완성의 영역에 도달해 있으므로 이제 새삼 유망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처럼 어휘가 풍부하다 해도 너무도 풍부함으로 그들은 마치 요람 속에 있을 때부터 로젯의 유어 사전을 가지고 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느끼는 것도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아서 속이 보이는 것 같다. 그리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 등을 탁 두드리거나 감격스럽다는 듯 내 가슴을 달려드는 그런 태도를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의 정열도 나의 눈에는 약간 빈혈 증세처럼 보이고 그 꿈 또한 다소 색이 바랜 것으로 보인다. 즉 나는 팔리지 않는 물건과 같은 신세이다. 나는 이미 한물간 작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가군을 맞춘 대꾸 형식의 교훈적인 이야기만을 쓸 작정이다. 그러나 만일 나 자신의 즐거움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작품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는 한심스러운 바보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다 여담에 지나지 않는다. 처녀작을 발표했을 시절 나는 꽤 젊었지만 다행히 그 작품이 세상의 눈길을 끌게 되어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나와 사귀고 싶어 했다. 예리하여 나는 부끄러움과 열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처음 런던 문단에 선보이게 되었는데 지금 그 시절의 일을 이것저것 돌이켜보면 왠지 어딘가 모르게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내가 문단에 드나들던 일도 이제는 옛일이 되었지만 요즘의 문단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갖가지 소설의 묘사가 정확한 것이라면 이제는 문단의 양상도 꽤 달라진 셈이다. 문단의 중심도 햄스티드, 노팅힐 게이트, 켄징턴의 하이스트리트였었는데 이제는 첼시와 브룸스버리로 바뀌었다. 그 당시 40살 전이라 다들 놀라움에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25을 넘기면 뒤늦게 뭐냐는 시기다. 생각해보면 그 무렵에 우리들은 수줍어하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속이 들여다 보이는 말이나 우쭐거리는 행동은 마음에 걸려 하지 못했다. 그 무렵 점잔을 빼던 문인 사이에 특별히 대단하고 굳은 정조관념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같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린 그 지나친 성의 혼란 상태는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그때의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도 전혀 밖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것은 별로 위선적인 짓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여성도 아직 그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었다. 나는 빅토리아역 가까이에 살고 있었으므로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달려가
대접이 융숭한 문인들 집을 빈번하게 드나들던 일이 생각났다. 소심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몇 번이고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 현관배를 누르는 것이다. 그런 후 이번에는 또 불안하여 가슴을 죄어가며 손님이 붐벼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으로 안내되어 거기서 이름 없는 많은 명사들에게 차례로 소개된다. 그리고 그들이 혹 나의 작품을 칭찬해 주기라도 하면 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뭐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변의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공교롭게도 언제나 파티가 끝난 후였다. 그래도 나는 그 어색함을 감추려고 홍차잔이나 조금 서툴게 자른 버터와 빵을 차례차례 돌렸다. 되도록 빨리 그 어색한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나로서는 누가 나를 알아보는 일이 오히려 귀찮은 일이었다. 그 명사들을 마음 놓고 관찰하고 그 재치 있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갑옷이라도 입은 듯한 옷차림에 뒤로 넘어갈 듯한 허리를 세우고 큰 코와 탐욕스러운 눈빛을 지닌 부인들과 제법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면서도 눈초리는 날카로운 생쥐 같은 느낌이 드는 조그만 노처녀들의 모습도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을 때도 결코 장갑을 벗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고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태연하게 그 버터 묻은 손가락을 의자에 닿고 있는 뻔뻔스러움에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 의자야말로 뜻하지 않은 순환을 당했었지만 아마 이 집 여주인도 요다음 친구 집을 방문하면 그 집 의자에 똑같은 보복을 할 것이다. 그녀들 중에는 유행하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여자도 있어 곧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소설을 쓴다고 해서 일부러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을 하다니 그런 여자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날씬한 몸매라면 그 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작은 발에 멋진 구두를 신었다 해서 편집자가 그 사람의 작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유행을 쫓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어 그녀들은 이런 말들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짠 옷감에다 야성적인 장신구들을 몸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그처럼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남자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애써 평범한 옷차림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즉 세상 일에 밝은 일반인으로 보이기를 원했으므로 그들은 어디를 가나 큰 회사의 중견 간부급 직원으로 보였다. 그들은 항상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때까지 작가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아주 색다른 사람으로 보였었다. 내가 보기엔 어딘가 모르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은 아주 재치 있는 말들이었다. 작가 친구가 한 사람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등 뒤에서 묘한 독설을 퍼부어 그를 형편없이 뭉개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예술가에겐 다른 사회인들은 지니지 않은 유리한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타인의 외모나 성격뿐 아니라 그 작품까지도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처럼 적절한 유머와 유창한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시절엔 아직 대화가 하나의 기술로 여겨지고 있었다. 즉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말을 척척 받아넘기는 말솜씨가 아궁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아직은 경구라는 것이 멋없는 사람들이 세련된 척하는 데 사용되어질 정도로 틀에 박힌 대사로까지 여겨지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교양인의 대화가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그처럼 기지에 찬 대화를 내가 지금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일단 이야기가 우리들의 장사, 예술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훌륭한 장사이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편한 마음으로 순조롭게 이야기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이를테면 최근에 나온 신간 서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당연히 그것이 몇 부나 팔렸는가, 저자가 선금을 얼마나 받았는가, 또 저자가 그것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겠는가 하는 화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출판사 이야기가 나와 이 출판사는 인심이 좋은데 저 출판사는 인색하다든가 인세를 많이 지불해 주는 곳과 책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책을 잘 팔아주는 곳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든가 어떤 회사는 광고를 잘하지만 어떤 회사는 서툴다든가
어디는 경영은 세련되고 근대적인데 어디의 경영은 구식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다음은 출판 알선 대행가에 대한 말과 그들이 해주는 출판 계약 능력 등이 화제에 오른다. 다시 바뀌어 편집자의 결점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작품 원고 천자에 대해 얼마를 지불하느냐, 지불은 빠른 시일에 잘 해주느냐, 미루느냐 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나로서는 듣는 이야기마다 다 낭만적인 느낌에 사로잡혔고 그들에게 매우 친근감을 느꼈기 때문에 마치 비밀 결사대에 가입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